레 미제라블. 지은이 빅토르 위고. 낭독 심혜림. 빅토르 위고. 프랑스 부장송에서 태어났습니다. 1822년 첫 시집 송가 발간 이후 노트르담의 꼽추 등 많은 작품을 발표했으며 레지옹 도네르 기사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1851년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로 공화국을 폐지하고 재정을 수립하자 이를 비판하다가 나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레 미제라블은 바로 이 시기에 쓴 작품입니다. 1. 훔친 빵 한 덩이. 수상한 나그네와 신부. 1815년 10월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 디뉴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보통 사람과는 다른 남자를 수상쩍게 바라보았다. 나이는 47살쯤 되었을까. 남자는 떡 벌어진 어깨와 굵은 팔뚝이 힘께나 쓸 듯 보였지만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에 떼국물이 줄줄 흘렀다. 삐죽삐죽 솟은 머리카락과 덥수룩한 턱수염도 온통 먼지투성이었고 낡고 해진 넝마 같은 옷차림에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에다 징을 박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터벅터벅 길을 걷던 남자는 시내 길모퉁이를 돌아 시청으로 들어갔다. 15분쯤 흐른 뒤 시청에서 나온 남자는 마을에서 가장 큰 여관인 크루아 드 콜바를 찾아 들어갔다. 하룻밤 묵어가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좀 주십시오. 돈만 치른다면요? 뭐든 해드리죠. 여관 주인은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남자는 마룻바닥에 배낭을 내려놓고 난로 앞으로 가서 나지막한 걸상에 걸터 앉았다. 남자가 등을 돌린 채 불을 쬐는 동안 주인은 재빨리 종이 쪽지에 무어라고 쓰고는 심부름하는 아이한테 주면서 귓속말로 소곤거렸다. 아이는 쪼르르 시청 쪽으로 달려갔다. 조금 뒤 아이가 돌아와 주인한테 종이 쪽지를 건넸다. 쪽지를 읽어본 주인이 고개를 저으며 남자한테 다가왔다. 미안하지만 재워드릴 수가 없겠군요. 저녁 식사도 안 됩니다. 왜 안 된단 말이오?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주인은 잠깐 망설이더니 허리를 굽혀 남자의 귀 가까이에 입을 댔다.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시청에 알아봤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볼까? 19년 동안 툴롱교도소에 있다가 나흘 전에 나온 전과자. 남자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배낭을 집어들더니 문을 열고 나갔다. 길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다. 남자는 배낭 안에서 노란 종이 하나를 꺼내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것은 통행증이었다. 프랑스에서 여행을 하려면 마을을 지날 때마다 통행증을 보이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노란 통행증은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들이 쓰는 것이었다. 말이 통행증이지 죄수였음을 증명하는 멍해인 셈이었다. 여관에서 쫓겨난 남자는 다른 여관을 찾아 헤맸다. 마침 길 건너편에 불 켜진 집이 보였다. 싸구려 주막이었다. 남자는 잠깐 망설이다 안마당으로 들어갔다. 누구시오? 저 방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남자는 공손하게 말했다.
그때 술을 마시던 손님 하나가 주인한테 눈짓을 보내자 주인이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손님한테 다가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다. 사실 그 손님은 생선 장수였는데 조금 전 이 남자가 크로아드 콜바에서 쫓겨난 것을 보았던 것이다. 주인은 곧장 남자에게 다가갔다. 안 되겠어. 나가 주시오. 남자는 뚫어지게 주인을 바라보다가 체념한 듯 배낭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 다음 찾아간 곳에서도 남자는 매몰차게 쫓겨났다. 남자는 추운 밤거리를 헤매다가 성당 앞 광장에 이르렀다. 더는 걸을 힘조차 없어 돌의자에 벌렁 누웠다. 그때 마침 성당에서 나오던 나이든 부인이 그를 보았다. 아니, 왜 이런 차가운 돌벤치에 누워 있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19년 동안 마룻바닥에서 잤는데 여기라고 못 자려고요. 남자가 대꾸했다. 왜 여관에 가보지 않고요?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모두 저를 재워주지 않더군요. 나이든 부인이 혀를 끌끌 차더니 광장 건너편을 가리켰다. 돈이 없나 보군요. 그렇다면 저 집으로 가보세요. 부인이 가리킨 곳은 미리엘 신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 남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집의 문을 똑똑똑 두드렸다. 누구신지 들어오시오. 안쪽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는 문을 열고 들어가 다짜고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한 끼도 못 먹고 온종일 걸어서 이 마을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노란 통행증 때문에 여관에서도 주막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흘 전에 출감했습니다. 돈은 드릴 테니 제발 저한테 먹을 음식과 잠자리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옥살이를 했다는 말에 집안일을 맡아 하는 마글루아르 부인이 바들바들 몸을 떨었다. 미리엘 신부의 누이 동생인 바틴스틴 양은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이었으나 오빠의 얼굴을 보고는 곧 온화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여기 음식을 내오도록 해요. 희미한 벽난로 불빛에 남자의 모습이 더욱 섬뜩해 보였으나 미리엘 신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하녀에게 말했다. 정말이십니까? 저는 전과자입니다. 당신은 죗값을 다 치르지 않았나요? 걱정하지 말고 이리 오세요. 당신이 밥을 먹는 동안 잠자리도 준비해 놓으라고 하겠습니다. 뜻밖의 대접에 남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고맙습니다. 이제 배도 채우고 잠도 잘 수 있게 되었군요. 돈은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군요. 그런데 당신은 여관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미리엘 신부입니다. 이쪽은 내 누이 동생과 집안 일을 돕는 마글루아르 부인입니다. 신부님을 몰라보다니. 그래도 숙박비는 내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데. 돈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109프랑 15수입니다. 당신이 번 돈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번 돈입니다. 19년... 신부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마침 마글루아르 부인이 음식을 가져왔다. 등잔불이 밝지 않군. 신부의 말에 마글루아르 부인이 은초대 2개를 가져와 식탁 위를 밝혔다.
신부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저같이 천한 사람을 위해 이런 은촛대를 사용하시다니요. 내게 고마워하지 마시오. 여긴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니까요. 신부의 오른쪽에는 남자가, 왼쪽에는 누이 동생이 앉았다. 식탁에는 수프, 양고기, 무화과, 치즈, 호밀빵 한 덩이가 놓이고 포도주도 한 잔씩 놓여 있었다. 식탁을 둘러보던 신부가 마글루아르 부인을 불렀다. 식탁에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마글루아르 부인이 금세 알아차리고 은그릇을 꺼내왔다. 은그릇은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사용하는 그릇이었다. 신부는 온화한 얼굴로 감사 기도를 올리고 손수 접시에 수프를 담았다. 남자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서 촛불에 반짝이는 은그릇과 은촛대를 슬쩍 바라보았다. 태어나서 처음 은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자니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다. 식사가 끝나자 미리엘 신부가 말했다. 잠자리로 안내해 드리리다. 촛대를 들고 나를 따라오시오. 두 사람은 불이 켜진 은촛대 하나씩을 들고 침실로 갔다. 남자는 신부를 따라가면서 중간에 있는 신부의 방을 힐끔 훔쳐보았다. 방 안에서 마글루아르 부인이 침실 벽장 안에 은그릇을 넣고 있었다. 신부가 데려간 침실은 깨끗하고도 아늑했다. 세상에, 침대가 아닙니까? 침대에서 자본 지가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푹 주무시오. 내일 아침에는 젖소에서 갓 짜낸 따뜻한 우유를 마십시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남자는 감방에서 했던 대로 촛불을 콧바람으로 끈 다음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 위에 쓰러져서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몇 분 뒤 그 작은 집안의 모든 것이 깊이 잠들었다. 빵 한 덩이 때문에. 남자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다. 안락한 침대가 너무 낯선 탓이었다. 다시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럴수록 지나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다. 남자의 이름은 장발장. 그가 무려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한 데에는 참으로 딱한 사연이 숨어 있었다. 장발장은 파리에서 가까운 라브리 지방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장발장을 낳은 뒤 몸조리를 잘못해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나뭇가지 치는 일을 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고 말았다. 고아가 된 장발장은 결혼한 누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 하지만 누나도 가난해서 장발장은 학교에 다니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나뭇가지 치는 일을 했다. 그런데 누나의 남편이 갑작스레 병으로 죽고 말았다. 누나한테는 자식이 7이나 있었다. 누나한테 늘 고맙고 미안하던 장발장은 누나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장발장은 25살이었다. 장발장은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7이나 되는 조카들을 제대로 먹이기가 어려웠다. 언제나 배가 고팠던 어린 조카들은 길 건너 클로드라 불리는 소작인 여자의 집에서 어머니가 외상으로 가져오라고 했다면서 우유를 얻어와서는 골목에 숨어서 몰래 마시기도 했다. 장발장은 번번이 조카들의 우유값을 갚아주었지만 조카들을 제 살부치처럼 아꼈던지라 단 한 번도 혼내지 않았다. 1795년 겨울, 몹시 추운 날이었다. 며칠째 일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집에는 빵 한 조각 남아있지 않았다. 굶고 있는 어린 조카들을 보고 있자니 너무 가슴이 아파 장발장은 거리로 나왔다.
어둑어둑해진 길에는 사람의 발길도 뜸했다. 그때 장발장의 눈에 환하게 불을 밝힌 빵집이 들어왔다. 빵집 진열장에는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그득했다. 저 빵 한 덩이면 조카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을 텐데. 장발장의 머릿속엔 그 생각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장발장은 진열장의 유리를 깨고 빵 한 덩이를 움켜쥐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에 깜짝 놀란 빵집 주인이 소리쳤다.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 사람들이 몰려들며 소리를 지르자 장발장은 놀라서 빵을 내던지고 달아났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장발장은 뒤쫓던 사람들한테 붙잡혔고 곧장 경찰서로 끌려갔다. 장발장은 빵을 훔친 죄에다가 가끔 소총으로 몰래 사냥을 한 게 드러나 5년 동안 징역을 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짐수레에 실려 툴롱에 있는 교도소로 끌려갔다. 감옥에 들어온 지 4년째 되던 해, 장발장은 누나의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카들이 걱정된 장발장은 감옥에서 도망치기로 마음먹었다. 장발장은 툴롱교도소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힘이 엄청나게 세고 날렵했기에 감옥의 동료들 역시 그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와주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장발장은 탈옥한 지 이틀 만에 붙잡혀 감방으로 되돌아왔다. 1년만 지나면 풀려날 텐데 이 일로 형량이 3년이나 늘어나고 말았다. 감옥살이 6년째가 되던 해, 장발장은 또다시 누나와 조카들을 찾아가려고 탈옥을 했다가 붙잡혔다. 그 뒤로도 2차례나 더 감옥에서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럴 때마다 형량이 늘어나 끝내 19년이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1815년 10월, 마침내 장발장은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는 19년 동안 교도소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돈 109프랑 15수와 전과자한테 내어주게 되어 있는 노란 빛깔의 통행증이 들어있었다. 어느덧 대성당의 큰 시계가 새벽 2시 종을 쳤다. 장발장은 자리에 누운 채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고 살아갈 생각을 하니 갑자기 참았던 화가 마구 솟구쳐 올랐다. 장발장은 문득 아까 본 반짝이는 은그릇이 떠올랐다. 돈으로 따지면 200프랑은 넘을 거야. 내가 19년 동안 감옥에서 일해서 번 돈의 갑절이네. 그만한 돈이면 얼마 동안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텐데. 대성당의 시계가 3시 종을 치자 장발장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장발장은 구두를 배낭에 달린 한쪽 주머니에 넣은 뒤 배낭을 어깨에 짊어졌다. 그런 다음 지팡이를 찾아 들고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와 미리엘 신부가 자고 있는 방으로 다가갔다. 방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장발장은 발소리를 죽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신부가 자고 있는 침대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때 검은 구름을 뚫고 나온 달빛이 늙은 신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날씨가 추워서 털옷을 입은 채 잠들어 있는 신부의 얼굴은 참으로 평화로워 보였다. 장발장은 우두커니 서서 신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천사 같은 신부의 얼굴을 보자 마음속에 갈등이 샘솟았다. 그러나 이내 몸을 획 돌려 침대 머리맡에 벽장을 열고 은그릇을 꺼내 배낭 안에 넣은 뒤 담장을 넘어 달아났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다. 미리엘 신부가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마글로아루 부인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신부님, 은그릇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도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훔쳐간 것 같아요.
신부는 마글루아르 부인의 말에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물었다. 그 은그릇이 진짜 우리 물건이었어? 마글루아르 부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신부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은그릇이 우리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려. 진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어야 했는데. 미리의 신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젯밤 장발장이 앉았던 바로 그 식탁에서 아침을 먹었다. 마글루아르 부인도 여동생도 신부한테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리의 신부가 아침밥을 다 먹었을 때였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 셋이 한 남자의 멱살을 잡고 들어왔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장발장이었다. 신부는 경찰이 용건을 말하기도 전에 대뜸 장발장에게 아는 척을 했다. 당신이군요. 다시 오길 잘했어. 어째서 은초 때는 안 가져간 거요? 내가 은그릇과 함께 주지 않았어. 신부의 말에 장발장은 깜짝 놀라 눈만 껌뻑거렸다. 신부님, 그 말이 사실입니까? 이 남자가 저희를 보더니 도망치듯 걸어가기에 수상해서 조사를 해보니 이 은그릇을 가지고 있더군요. 혹시 훔친 게 아닌가 해서요. 그러자 신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에이, 무슨 말씀을. 당신들이 오해한 것 같군요. 어쨌든 이 사람을 데려오길 잘했어요. 은초 때도 줘야 하거든요. 신부는 말을 마친 뒤 벽난로 위에 놓여있던 은초대 2개를 가져와 장발장의 손에 건네주었다. 장발장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넋이 나간 얼굴로 은초대를 받아들었다. 자, 이제 마음 놓고 돌아가시오. 그리고 이곳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 오시오.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신부는 웃음 띤 얼굴로 장발장한테 말했다. 장발장은 가슴이 마구 뛰고 머리가 멍해져서 곧 쓰러질 것 같았다. 경찰들이 신부한테 격려를 하고 돌아가자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한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잊지 않았겠죠? 이 은제품을 팔아서 마련한 돈은 반드시 정직한 사람이 되는 데 쓰겠다고 나와 약속한 사실 말이오. 신부와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었던 장발장은 어리둥절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장발장, 내 형제여. 당신은 이제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이오. 내가 당신의 영혼을 샀소. 부디 착하고 바르게 살면서 남한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시오. 장발장은 도망치듯 사제관을 빠져나와 미친 듯이 길을 걸었다. 하루 종일 걸었지만 배고픔을 느낄 수 없었다. 저녁 무렵 장발장은 어느 황량한 벌판에 다다랐다. 마을은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지 않고 저 멀리 알프스의 산봉우리들만 흐릿하게 보였다. 장발장은 까닭을 알 수 없는 슬픔에 울음을 터뜨렸다. 살을 내는 듯한 찬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닥쳤지만 장발장은 추위도 느끼지 못하는 듯 오랫동안 울고 또 울었다. 장발장이 미리엘 신부의 집 앞으로 되돌아온 것은 새벽 3시쯤이었다. 그는 신부의 집 앞 돌바닥에 한동안 꿇어 앉아 있다가 얼마 뒤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